저는 아이들을 얼추 다 키워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자예요. 열심히 앞만 보며 살다 보니 벌써 제 나이도 환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지금은 젊을 때 하던 일을 정리하고 부동산 일에 다시 도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라서 다른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곧 독립할 날을 꿈꾸고 있죠. 어쩌면 세상은 독립을 하는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스스로 독립을 하고 또 키운 자식을 독립시켜 결국은 혼자 살아가야만 하니까요. 그렇게 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 가족이라는 허울에서 늘 독립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죠. 저는 순탄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바로 제 가족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은, 아니 어쩌면 비정상적이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일들, 엄마에게 혼이 나고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 같은,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가족들과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부럽고 평생 동안 가장 갖고 싶었던 일상이기도 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 말로는 제가 유치원 다닐 나이 무렵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당시 제가 실제로 유치원을 다녔던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5살이나 6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는 엄마를 몹시 싫어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귈 때부터 싫어했고 결혼할 때는 정말 반대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그 반대를 꺾을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와 엄마는 도망을 가듯이 집을 나가서 저를 임신하고 겨우 결혼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한 결혼인이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엄마는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두 분이 이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이혼을 하시고도 두 분은 헤어지거나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엄마 말대로 그냥 일이 바빠서인 줄 알았죠.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일까지 버려 결혼을 해놓고는 끝까지 엄마를 보호하지도, 그렇다고 단호하게 인연을 끊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도 그냥 우리가 살던 집에서 엄마와 저와 살다가 할머니에게 들켜서 난리가 나면 나갔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셨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저희가 사는 집으로 와서 난리를 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할머니가 집에 와서 엄마 머리채를 붙잡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림을 다 때려 부수며 패악을 부렸던 것이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것 좀 놔주세요. 이 나쁜 년, 이게 아직도 콧머리처럼 우리 아들에게 들러붙어서 살고 있었어. 내 오늘은 진짜 절대 못 넘어가. 너 이리 와. 할머니,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아파요. 누가 네 할미야? 이 근본도 천한년 딸 주제에 어디서? 저에게는 욕을 해도 애한테는 하지 마세요. 애가 무슨 죄예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오냐,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이런 난리통이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 아빠나 고모들 중 한 명이 나타나 할머니를 말려서 데리고 가야만 끝이 났죠. 그러면 엄마는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서 울고 아버지는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얼씬도 하지 않다가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나타나 엄마에게 싹싹 빌고 저를 껴안아 주시곤 했죠. 당연하겠지만 할머니는 저도 미워했어요. 할머니를 말리러 온 고모들도 저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였죠. 그 와중에 두 분이 이혼을 하신 사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 보니 다 지겹더라고요. 저렇게 살고 있는 엄마도 한심하고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빠도 한심하고 아마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나 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모든 게 다 싫고 전부 다 반항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 난리통이 일어나고 몇 주 있다가 아빠가 집에 왔길래 제가 좀 따져 물었어요. 아빠는 왜 우리랑 계속 같이 안 살아?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럴 거면 같이 살면 되잖아. 미안하다, 아빠가. 나에게 미안하지 말고 이혼하고도 이렇게 같이 살 거면 그냥 할머니가 뭐라 해도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면 되잖아. 대체 이게 뭐야? 제가 좀 대들었는데 엄마고 아빠고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애매하게 웃으면서 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나 할까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다는 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주무실 때 지갑을 뒤져보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실에 아버지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 지갑 안에 다정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빠는 거기서 정말 인자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여자아이도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챙겨두었다가 아버지 다시 돌아가시고 난 뒤 그걸 엄마에게 던졌어요. 엄마는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알고 있었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줬어? 엄마 이미 알고 있었어? 엄마 미쳤어? 알고 보니 아버지라는 인간은 엄마와 이혼을 하고 할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살고 있었고요. 그러고도 엄마를 잊지는 못해서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것이죠. 당연히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어요. 그래봐야 친구 집에 갔다가 이틀 만에 붙들려 다시 오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그리고 제발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자고 엄마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며칠을 고민을 하시더니 아버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만 데리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저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지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더니 당연히 집안 형편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저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왜 엄마가 아버지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마 어린 나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기가 막막하셨던 것이죠. 엄마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의 고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란 인간이 엄마를 그렇게나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고요. 반면 아버지 집안은 재산이 꽤 있는 넉넉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큰 마음을 먹고 혼자 독립을 한 이후로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저 역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학을 갈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그걸 두고두고 미안해 하셨어요. 엄마가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 등록금이라도 대달라고 했었어야 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는 예전보다 식당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사셨지만 성격은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누구 눈치를 보거나 죄인처럼 마음을 졸이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나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당시 정말 호황이던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사업은 잘 되었죠. 물론 몸도 고되고 밤을 새야 하는 힘든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돈을 꽤 잘 벌었기 때문에 20대에 저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때 같은 층에서 옷가게를 하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당시에는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벽에 장사가 끝나면 모여서 회식을 하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그 중에서도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로 일을 시작을 하다 가게를 차린 것으로도 유명했고 이 바닥에 잔뼈가 굵어서 모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로도 유명했고요. 저 역시 불량이 난 제품을 떠안기는 도매 사장님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죠. 분명 본인 잘못인데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는 경험도 부족했고 이러다가는 바로 큰 손해가 날 지경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먼저 나서서 제 일을 해결해 주었어요. 신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사장님 아니었으면 손해가 이게 다 얼마야. 나 울 뻔했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이야기해요. 왜 혼자 끙끙거려요? 이따가 가게 끝나고 어디 밥이라도 먹으러 가요. 제가 밥 살게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밖에서 만날래요? 밖에서요? 매일 밤에 일을 하느라 밝은 낮에 햇빛을 볼 일이 없잖아요. 쉬는 날에는 햇볕도 쬐고 산책도 하고 싶었는데 혼자 하기는 그랬거든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내일 낮에 만나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저는 그렇게 쉬는 날 낮에 그 사람을 만나서 환한 낮에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오랜만에 밝은 낮에 나오니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쉬는 날에는 종종 낮에 만나 어디 경치 좋은 곳에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맛집을 가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배려심 깊고 자상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남들에 비하면 조금 어린 나이이기는 했지만 둘 다 돈도 그런대로 잘 버는 편이었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빨리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엄마는 남편감으로 데려온 당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싹싹하고 적극적인 데다가 다정하기까지 해서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여자 둘만 사는 집이니 남자의 손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 역할을 나서서 해주니 엄마 입장에서는 든든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이뻐하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죠. 예비 시모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 하나였어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져 지금은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거든요. 남편에게 미리 들었을 것이 분명하면서도 굳이 저에게 다시 한번 그걸 묻더니 이러더군요. 우리 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장인어른이랑 술 한잔하고 그러는 것도 못하겠구나. 처갓집이라고 가면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러게요. 하긴 저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그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겠네요. 그걸로 대충 서로 퉁치기로 하죠 뭐. 예비 시모가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길래 저는 이렇게 응수해 주었어요. 본인들도 아버지가 없으면서 어떻게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후벼 파는지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모가 구박을 하는 말에 제가 기도 죽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대니 예비 시모는 저를 더 싫어하셨죠. 사실 그때 저희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 짜증이 나서 제가 그랬죠. 자기 어머니가 나 엄청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 운운하면서 앞으로 계속 구박하실 거면 나 못 살아.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어. 걱정 마.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은 그냥 무시해. 신경 안 써도 돼.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사실 나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누나랑 나만 두고 집 나갔어. 그래서 그건 할머니가 나랑 누나 키워주셨고. 뭐? 그게 진짜야?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한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연락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지내고는 있는데 나도 큰 정은 없어. 그냥 인사만 한 거라 생각해. 그럼 누나는?
당신 누나는 어머니랑 엄청 가까워 보이던데? 누나는 조금 크면서 엄마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 나야 너무 어리니까 할머니랑 있었고. 그래서 나는 누나에게도 별 정이 없어.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제야 어머니란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돈을 더 벌면서 아예 따로 나와 살고 있었고요. 남편과 누나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연락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해서 남편의 누나와 그 엄마는 여느 평범한 모녀 관계 같았지만 남편은 누나에게도 엄마에게도 큰 정은 못 느꼈던 것이죠. 남편 역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보니 그래서 빨리 저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이 이만큼 커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동안 해준 것도 도와준 것도 없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다 와서 잔소리를 하거나 트집만 잡을 줄 알지 한 푼 보태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우리 단 둘만의 힘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당신은 저희 둘 다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출근하기 편한 동네에 좋은 집을 얻었죠. 사실 저는 처음에 엄마와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저희 둘이야 새벽에 퇴근해서 내내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 출근하기 바쁘니 엄마랑 같이 살면서 살림을 부탁할 속셈도 사실 있었고요. 하지만 복병이 나타났어요. 어이없게도 예비 시모가 저희가 제 친정엄마와 살겠다는 말을 듣더니 완전히 죽어라 반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같이 살 거면 오히려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나도 내 아들이랑 며느리랑 한번 같이 살고 싶어.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우리 살림해 주시려고 같이 사시는 거야. 엄마가 왜 갑자기 나서. 나도 살림해 줄 수 있어. 나도 밥 해주고 다 해주마. 그거가 필요하면 나랑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 나에게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왜 이래?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내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경도 못 쓴 건 맞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나도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남편은 당연히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시모가 자기가 젊을 때 미안했다. 지금부터 잘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모르겠냐.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에 신우까지 같이 난리를 쳐댔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칼같이 잘라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와 예비시모 그리고 그 누나 사이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누나도 아까 전화 오고 엄마도 또 전화 왔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다는데. 그래서 같이 살기라도 하자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난 절대 같이 못 살아. 당신도 별로 정 없다며. 나보고 그냥 무시하라며.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래? 왜 갑자기 애틋한 엄마가 된 거야?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울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그래. 이제 잘해주시겠다잖아. 당신 남편은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눈물을 보이며 매달리니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자 친정엄마가 나섰어요. 엄마도 너 시집 가면 혼자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니들 둘이 편하게 살라고 하신 거죠. 어차피 생활하는 시간도 다르니 따로 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가 해서 가져다 주신다고 말이에요. 결국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끼리 잘 살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서 돈도 잘 벌렸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도 금방 생겼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애정 넘치고 자애로운 남편의 엄마가 되셨죠. 하는 것만 봐서는 평생을 애지중지 아들을 끼고 산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다 큰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도 너무 이뻐하고 남편이랑 너무 닮았다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애로운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집에 찾아오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좀 짜증이 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커서인지 시어머니가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받고 행복해하고요. 어머니가 반찬 좀 해다 주는 게 그렇게 좋아? 우리 엄마도 매일 반찬 갖다 주잖아. 아,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산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 우리 엄마가 매일 신경 써서 반찬도 해주고 나 좋아하는 거 챙겨주니까. 아직 애야. 뭘 맨날 엄마만 찾고 그래. 나도 나 신경 쓰고 잘해주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서 그래. 이런 남편에게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었거든요. 저 역시 아버지 사랑에 늘 목말라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자상하고 따뜻한 엄마이자 인자한 시어머니 노릇을 했고, 물론 그만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며 용돈도 챙겨주고 시어머니가 갖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잘 챙겨주었죠. 물론 그만큼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 해줬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옛날 일을 다 뉘우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많이 우시고 또 미안해 하셨죠.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우리 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됐어. 내가 일부러 연락도 끊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뭘. 애기가 너무 예쁘다. 너 닮아서 너무 이뻐. 아빠가 정말 미안해. 엄마 고생시키고 너까지 아빠 없는 애로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그 사이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더군요. 저희가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고 완전히 소식이 끊긴 뒤에야 정말 큰 후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무렵에 간신히 저희를 찾았지만 엄마가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했고요. 그러다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반성하며 혼자 잘 지내시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도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도 하셨죠. 그렇게 늙어버린 아버지 모습 보고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 하고요. 그냥 지금 잘 지내면 그걸로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잘했어요. 제가 당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제 사업을 거의 정리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남편 사업이 있으니 이래저래 일이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언제든 달려와 저 대신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야무지게 해놓으셨어요. 게다가 저희 애가 아프거나 할 때면 밤새 병간호도 하고 남편 보약도 자주 지어오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죠. 이쪽이 잠잠하다 싶었더니 다른 쪽에서 사고가 터졌거든요. 바로 남편의 누나가 사고를 쳤던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 남편의 매형이긴 했어요. 남편 누나네 집은 사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제 사업을 완전히 정리를 할 쯤 누나네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있던 재산까지 전부 다 날려서 그야말로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까지 되었어요. 어디 가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그 집 식구가 전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제가 그때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다고 해서 가보니 시어머니가 사는 작은 집에 신우 남편, 거기에 그 애들까지 넷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식구들 짐까지 거실이며 온 방에 마구 쌓여 있었죠. 도저히 그 집에 5명이나 되는 식구가 살 수가 없어서 저희는 급히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전부 거기로 이사를 시켰어요. 신우의 남편은 면목이 없다며 이 신세를 꼭 갚겠다며 지방으로 일을 하러 떠났고 신우 역시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며 식당으로 일을 나갔죠. 그러자 졸지에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신우의 아이들은 시어머니 차지가 되었어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죠. 어쩌겠어요. 저는 완전히 제가 하던 일은 정리를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 사업을 좀 도우며 살았고 시어머니는 신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돌봐주었어요. 그래도 살다 보니 다 사라지더라고요. 신우 남편도 지방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일을 찾아서 돈을 보내왔고 신우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렇게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던 어느 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났어요. 제 큰애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가 4살쯤이었죠. 시어머니가 신우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였죠. 그때 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할머니가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신이 나서 학원이 있던 상가 앞으로 아이가 달려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자동차 한 대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황급히 뛰어들어 아이를 밀어내고 대신 다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후진을 하던 차가 굉장히 큰 승합차였고 시어머니는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온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특히 남편의 충격이 컸죠. 처음에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시어머니 상태는 위독하셨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수술이 그나마 잘 되어서 중환자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간호는 전부 남편이 했죠.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신우나 신우 남편도 일을 하고 애들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매일 병원 중환자실 면회를 가면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큰 가망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희망을 놓지 않았죠. 우리 엄마 곧 깨어날 거야. 내가 매일 가서 말 걸면 눈꺼풀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 내 말이 들리는 거야. 나는 알 수 있어. 의사는 뭐래? 지금 깨어나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꼭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두고 봐. 우리 엄마 곧 일어날 거니까. 눈물 겪긴 했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남편이 어린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할 때도 모른 척하던 엄마였는데 무슨 정이 있다고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병원비도 어마어마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매일매일 그 매 시간이 전부 돈이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하루는 일반 병실과는 비할 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보험도 없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고 과실을 다투는 것이었죠. 처음에 저희는 교통사고니 당연히 사고를 낸 사람에게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고를 낸 쪽 보험사에서 시어머니 쪽도 과실이 있다며 엄청 우겨대더라고요. 아이가 갑자기 주차장으로 뛰어들었다는 둥, 100% 보상은 절대 안 된다는 둥, 남편이 어머니 아프신데 그것까지 신경 쓰기 싫다고 합의를 하려는 걸 제가 막았죠. 그리고 그쪽 보험사와 거의 6개월이 넘게 싸웠어요. 나중에는 고소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오가고 나서야 겨우 병원비를 보상받고 약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렇게 합의가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6개월 만에 깨어나셨어요. 남편의 기쁨은 말도 못했죠. 역시 이럴 줄 알았다며 자기가 매일 엄마 일어나시라고 한 덕분이라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의 뇌 손상은 심각했고 그것까지 전부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인지 기능은 서너 살에 불과했어요. 완전히 다시 어린아이가 되셔서 저희도 누구인지 못 알아보셨어요. 다만 딱 한 사람, 남편만 알아볼 뿐이었죠. 엄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어? 응? 여기 누나는 누구인지 알겠어? 몰라. 아무도 몰라. 내 아들만 알아. 나머지는 몰라. 아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응? 엄마, 내가 이제 평생 엄마 옆에서 엄마 지켜줄게, 엄마. 남편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만 찾고 남편에게만 의지를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수발을 들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퇴원을 했지만 어디 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신우 남편이
우리 아이 구하느라 그러신 것이라고 알아서 모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쪽도 형편이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신우 남편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다가 애까지 있으니 말이죠. 거기에 저는 어린애가 둘이 딸려 있는 데다 남편도 일 때문에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형편이니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밥도 먹여줘야 하고 옷도 입혀줘야 했는데 그걸 내내 붙어서 돌볼 사람도 그럴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수발을 들며 모시겠다는 거였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에서 간병인 두고 모시면 되잖아. 미쳤어? 간병인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요양병원에 모시면 되잖아. 제발 고집 그만 부려.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들 있는 게 뭐 어때서? 당신도 집에 있고 간병인이 있으면 안 힘들 거 아니야. 간병인이 밤까지 같이 있어? 밤에 당신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할 거야? 애들은? 어머니가 우리 애들도 못 알아보고 물건 던지고 하는 거 기억 안 나? 제발 정신 차려.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어떻게 보내? 나만 보고 나만 알아보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세상 효자났네, 효자났어. 그래, 그렇게 가슴 아프면 네 엄마랑 잘 살아봐.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사니까. 제가 이럴 거면 이혼을 하자. 지금 당장 집을 나가겠다 했더니 그제야 남편은 겨우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죠. 남편이 왜 갑자기 저렇게 효자가 되었는지 신우마저 의아해할 정도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거의 매일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시어머니랑 말동무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가고 병원에서 효자 아들로 정말 유명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보다 저희 아이들보다 늘 시어머니를 먼저 챙겼어요. 그 사이 신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그만두고 요양병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시어머니를 챙겼죠. 그걸 보고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게 다 사부인 복이지 뭐. 평생 애들 위해 살다가도 늙으면 자식들이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것도 복이다. 그냥 그러려니 해. 나도 포기했어. 싸우기도 지쳐. 애들 아픈 거보다 자기 엄마 기침 한 번 하면 아주 세상 끝난 것처럼 난리를 쳐. 니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찾는다며. 그가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런가 보지. 그것만 하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지금 사업도 어려워서 애들 학원비 대기도 벅찬데 자기 엄마 일이라면 돈 아까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 기가 차서.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이 하던 사업도 많이 기울었어요. 의류 사업이 전성기가 지나고 인터넷 사업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이래저래 일들도 많았고 그간의 고생은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와중에 집값은 얼마나 출렁이는지 처음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어요. 그때는 집값이 비싸니 약간 내리면 사자 싶어서 전세를 얻었는데 그때 샀어야 했어요. 나중에는 집값이 진짜 어떻게 해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거의 혼자 아이들을 키워가며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가 겨우 작년에, 그러니까 결혼한 지 25년 만에 집을 샀어요. 그것도 청약을 넣었다가 운 좋게 당첨이 된 것이었죠. 이사를 마치고 신우가 집들이를 하자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냥 간단히 고기나 구워 먹으려는 생각이었죠. 집들이 날 신우가 저녁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함께였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옆에는 시어머니의 짐이 담긴 큰 가방도 함께였죠. 갑자기 어머니는 왜? 아니 이렇게 병원에서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올케도 집 생겼잖아. 이사 다닐 일 없으니 엄마는 네가 모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어머니를 모시라니요? 처음에는 저희가 집을 사서 시어머니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신우의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있었는데
더 경악스러웠던 건 뒤이어 남편이 덧붙인 말이었어요. 아, 잘 됐네. 요양원 비용도 걷고 누나도 요양원 비용 때문에 매형 눈치 안 봐서 좋고. 그러니까 비용도 아끼고 엄마도 좋고 그치? 내가 그래서 퇴원시켜서 모셔왔어.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어요. 머리를 다치신 이후로 치매도 같이 진행이 되어서 밥을 떠먹여야 하는 건 물론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둘의 눈치를 보니 이미 다 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 분이서 돈 아껴가며 식사 잘하세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나왔어요. 큰애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나가 있었고 둘째 아이도 대학 기숙사에 있는 터라 챙길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엄마 집으로 나가버렸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기까지 했어요. 제가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도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는 못 산다고 했잖아.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집에서 당신 할 일도 없잖아. 고작 시어머니 모시는 일도 못해? 못해. 안 해. 이거 나. 야, 너 이럴 거야? 정 그러면 낮에 간병인 묻히면 되잖아. 매일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요양병원 병원비 아끼려고 퇴원을 했다며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그냥 몇 년만 곁에 두고 같이 살면 되잖아. 그렇게 니네 엄마랑 살고 싶으면 살아. 나는 이 나이 먹고 기저귀 가는 짓 못해. 나도 우리 엄마랑 살고 싶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그렇게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미련 없이 집을 나와버렸어요. 결혼 25년 만에 장만한 내 집. 이 집에서 앞으로 노후를 잘 보낼 생각으로 집을 단장하고 꾸민 곳이었지만 그닥 미련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바로 그 다음 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부동산에게 조금 깎아줄 테니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했죠. 부동산은 반색을 했어요. 안 그래도 입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라 인기가 많다고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간다는 연락이 바로 갔던지 남편과 신우에게 득달같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 둘이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따지러 온 것이었죠. 이야,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다 늙은 시어머니 그거 몇 년 모시는 게 싫어서? 뭐? 집을 팔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홀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내 혈안이었어. 네 엄마였으면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마구 화를 내는 남편에게 다가가 힘차게 뺨을 내리쳤어요. 짝 하는 일격을 맞자 남편은 휘청하며 놀라더라고요. 너 시어머니 살던 집 누가 해준 건지 모르지? 그 집 구할 때 돈 내가 준 거야, 알아? 뭐라고? 그거 누나 집이야. 웃기지 마. 원래 내 앞으로 되어 있던 거 어머니 다치고 본인이 돌보겠다고 해서 내가 니네 누나 명의로 옮겨준 거야. 형님, 이거 이야기 안 했죠? 아, 그건 내가. 뭐 인간이 어째? 냉혈하니 뭐? 진짜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간 병원비며 집까지 다 가져가고 이제는 어머니를 나에게 떠넘겨?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왜 당신 이야기가 나와? 야, 설명은 니네 누나에게 듣고 다 꺼져. 이거 이혼 서류니까 이거나 가서 작성해 와.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 신우네 가족과 시어머니가 같이 살 집을 구할 때 신우 가족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돈이 있을 리도 없었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당시 제 사업을 정리하고 가지고 있던 목돈으로 같이 살 집을 얻었던 거였죠. 거기에 시어머니가 사고가 난 뒤에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요양병원비며 뒷바라지에 많이 보태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서 그냥 집 명의를 신우 앞으로 옮겨준 것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인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자기 엄마가 저런 상황이 된 데에 대한 아픔을 이해했어요. 제 친정엄마가 저랬다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기 아이 때문에 사고가 나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신우 가족을 위해 배려를 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긴 하지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경악을 했어요. 누나, 내가 매달 요양병원비 반 보냈잖아. 어떤 달은 매형 눈치가 보여서 내가 다 준 달도 있잖아. 형편 어렵다며.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뭐 어쩌라고. 병원비만 내면 다야. 가끔 간병인도 써야 하고 아프면 병원 가서 병원비도 드는데 어쩌라고. 웃기지 마. 그것도 내가 준 적 많았잖아.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 나누면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몰라. 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갑자기 남편과 신우는 제 앞에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싸움이 길어지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들더니 더 가관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우가 갑자기 남편 머리를 움켜잡더니 쥐어뜯으며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참지 않았어요. 같이 자기 누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악을 쓰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마 전화 배경 소리로 신우와 남편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들으시는 대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른 데려가세요.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신우 남편은 정말 10분 만에 달려온 것 같아요. 둘이 머리채를 부여잡고 악을 쓰는 걸 보더니 기막혀 하다가 자기 아내를 뜯어말려 둘을 떼어냈죠. 저는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이거나 빨리 작성해. 그리고 고모부, 그 집 신우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는 계셨어요? 제가 사정이 딱해서 옮겨드렸던 건데 병원비도 저희 등신 남편이 내고 있었다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집 장모님 거 아니었어요? 병원비는 제가 다 내고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저희가 다 해야죠. 고모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집 받고 저희 남편에게 병원비 받고 그랬다네요. 그러고도 어머니를 퇴원시켜서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퇴원이라뇨? 아니 80 넘은 노인은 왜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데. 왜긴 왜요. 저보고 모시라고 그러는 거죠. 저 못하니까 데려가세요. 그리고 가서 계산 좀 잘해보시고요. 신우 남편도 기가 막혀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 남편 역시 자기가 사업을 망해먹고 아이를 맡겼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그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혼자 어렵게 살면서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병원비까지 악착같이 벌어서 보냈던 것이고요. 신우 남편은 중장비 운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일을 하면 돈을 꽤 벌었던 모양이었죠. 그걸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도 않고 전부 보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신우는 중간에서 깜찍한 방법으로 양쪽에서 돈을 받아 챙겼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는 달이면 용돈도 챙겨드리고 했었고요. 신우 남편과 저 그리고 등신 같은 제 남편까지 셋이 전부 다 바보같이 놀아놨던 것이죠.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돈 없다며. 장모님 뒷바라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몰라. 모른다고. 나 갈 거야. 이거 나. 그렇게 두 부부는 대판 싸움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너도 빨리 꺼져. 그리고 그 집 내가 분양받아서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내가 팔 거니까 너도 빨리 짐 챙겨서 나가. 그 애 끓는 네 엄마도 데리고. 나는 정말 몰랐어. 진짜야. 그런 줄도 모르고. 몰랐으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너 누나랑 미리 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상관없어. 빨리 꺼져. 이제 끝이야. 나도 지쳤어. 저는 그렇게 그 인간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혼 수속을 밟았죠. 남편은 끝까지 무책임하고 찌질하게 굴더라고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나섰어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변호사 좀 알아보라고 연락했다. 걱정 마. 아빠에게는 왜 뭐 자랑이라고. 자랑이지 그럼. 나도 못하고 네 아빠도 못했는데 너는 과감하게 끊을 때 끊고 하는 걸 해내잖아. 애들도 다 컸겠다. 뭐가 문제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끝까지 잘 살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 아니 네가 잘 산답시고 그 노인네 똥기저귀 갈면서 살고 있었으면 내 속이 더 문드러졌을 거야. 잘했어. 아빠가 변호사 구해준다고 하셨으니 걱정 마. 엄마는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좀 컸다고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자기들도 절대로 제가 그렇게 사는 걸 볼 수는 없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구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셨죠. 너는 결단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다. 너도 네 엄마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다 불행하게 했어. 그러니 잘했다. 나 남고 똑똑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든든한 지지가 어떤 것인지 느꼈어요. 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니 참 이상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아버지가 구해준 변호사는 유능했어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는 당연히 정당했고 거기에 그간 저 혼자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죠.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혼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후회를 한다는 둥 잘못했다는 둥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미련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그런 바보 같은 놈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 50을 훌쩍 넘겨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을 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으니 딱 좋은 새 출발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이혼을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재산을 잘 정리했어요. 변호사가 조언을 해준 덕분이었죠.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는 팔아서 아이들 명의와 엄마 명의로 돈을 쪼개서 챙겨두었어요. 어차피 제 명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했어요. 그렇다고 그 인간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꽤 오래 한지라 그래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지분을 반 이상 받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아 챙겼죠. 저희의 결혼 생활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자 전 남편은 신우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어마어마한 분노가 되었죠. 전 남편은 신우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두고 엄청 다투었어요. 소송이 오가고 거의 싸움 박질이 일어났던 모양이더군요. 처음에는 중간 입장인 척 자기도 속았다고 마누라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던 신우 남편도 결국은 신우 편으로 돌아섰어요. 당장 본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10년도 더 전에 자기 명의가 된 집을 어떻게 다시 되찾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대신 그렇게 세상에 없던 효자 노릇은 그만둔 모양이었어요. 참 웃겼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집에서 좀 같이 살고 싶다더니 막상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었나 보죠. 아예 전 시어머니를 신우네 집에다 데려다 주고 찾아가 보지도 않은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 신우며 뭐며 매시간 기저귀 갈고 밥 차려서 떠먹이고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는 노인 수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너무 웃겼던 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를 대기하고 있던 다른 환자가 들어와서 다시 입원을 하려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모양이더군요. 시설도 좋고 다른 곳보다 병원비도 저렴한 데다가 교통도 좋아서 가족들이 찾기도 쉬운 곳이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결국 전 시어머니는 어디 외진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명절에 할머니를 보러 갔다 온 아이들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병원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얼굴 한번 보고 오는데 하루가 다가. 거기다 시설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 맞아. 도저히 다시 갈 엄두도 안 나. 아니 아빠는 왜 멀쩡히 좋은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퇴원시켜서 이 사단을 만든 거야. 기막혀. 할머니 건강도 더 나빠진 것 같아. 아유 진짜. 고모도 자주 와보지도 않는 것 같고 아빠도 안 가봤다고 하는데 진짜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니들이 명절 때라도 잊지 말고 찾아뵈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고모랑 아빠가 자식이니 알아서 하겠지. 전 남편은 혼자 회사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종종 아이들을 만나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랑은 인연이 끝났지만 아이들 아빠로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고 두었어요. 문제는 저에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종종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나요? 급한 볼일 없으면 전화하지 마. 나는 별로 통화 안 하고 싶어. 아니 곧 장모님 생신이잖아. 내가 용돈도 좀 드리고 그 식당 이야기라도 할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식사라도 하면. 싫어. 됐어. 우리 엄마가 왜 생일처럼 좋은 날에 당신 얼굴을 봐야 해?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정신 차려. 그럴 시간에 당신네 그 애절한 엄마나 찾아가던가. 엄마는 누나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 그건 챙긴 돈이 얼만데.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진짜 바보 같았어.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지겨운 소리 할 거면 끊어. 한 번만 더 이딴 전화하면 차단할 거니까 알아서 하고. 전신우는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전신우는 남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벌어다 준 돈을 하나도 모아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빚을 제대로 갚은 것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번 일을 거치면서 전신우 남편이 작정을 하고 모든 경제 상황을 다 뒤집어서 살펴보니 빚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원비를 잘 내거나 아이들 케어를 잘한 것도 아니어서 대판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넘겨줬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 결국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 집 역시 애들도 다 커서 독립을 하고 전신우는 결국 전시모가 입원해 있는 시골 요양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서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전신우의 남편이 그래도 염치는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재산 분할을 해서 받은 돈 중 당시 집을 얻었던 액수만큼 돈을 챙겨서 왔더라고요. 이걸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간 마음 써줘서 고마웠습니다. 안 이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애들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보태셔요. 제가 그동안 애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요. 그나마 그때 전시어머니가 구했던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 외할머니를 잘 챙기는 모양이더군요. 남자아이였는데도 간호대를 가서 간호사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먼 시골 요양병원으로 가서 외할머니도 돌보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죠. 그것도 전시어머니 복이라면 복이랄까요? 전신우는 거기서 어렵게 혼자 살면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기대어 겨우겨우 사는 모양이었어요. 자식들도 자기 엄마에게 그리 정이 없는지 자주 보지는 못하는 모양이고요. 어떻게 살든 말든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요. 전 남편은 애들을 붙잡고도 후회한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 남편과 전신우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을 벌여준 덕분에 저 역시 번쩍 정신을 차릴 수도 있었고 또 이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이죠. 이 나이 먹고 이혼을 하고 보니 정말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다 컸겠다. 그렇다고 챙겨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야 아직 정정하셔서 혼자 알아서 잘하시는 중이시고 매일매일이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해요. 저는 올해 초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동네 공인중개사에서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과연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만큼 너무 일도 재미있어요. 나이가 있으니 여러 장점도 있고요. 요즘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엄마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애들이랑 여행도 가고 이런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시절도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죠.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 누구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도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거든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또 편안한지 몰랐어요. 해가 바뀌면 저도 이제 곧 60이네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정말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모든 희노애락도 그 어떤 미련이나 애증도 다 사라진 지금부터가 정말 제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때일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늦었다 생각 마시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것이 낫고 또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찾아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역시 그런 일들을 찾아 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 사연을 풀어보았네요.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